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인 오늘의 이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강연이라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긴축 전환,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통화량 해소라든가 이 긴축 전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있잖아요. 제목이 연준은 왜 금리 인상을 1년이나 늦추었는가?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인플레를 혹시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자,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그러니까 통계표를 보여드릴게요. 통계표를. 자, 위에 박스가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율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물가 목표치가 2% 이내입니다. 물론 이게 그러니까는 몇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기적인 관점. 3년 안팎의 기간을 통해서, 소위 이 물가 관리 목표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인플레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보게 되면은, 지난해 4월 달부터 물가가 목표치를 벗어났죠. 2.5%를 기록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가장 최근 게 2월 거, 3월 달 게 이제 4월 초면은 4월 1일 날에 발표될 겁니다. 3.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밑에 있는 이제 미국을 봐보세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미국은 물가 목표치를 벗어난 게 뭐냐면 지난해 3월 달부터예요. 2.6%로요. 그래가지고 쭉 그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4, 5, 6, 7, 그래서 최근 지난 2월 달에는 7.9%까지 올라갔죠. 뉴스 통해서 다 잡혔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저렇게 하니까 미국보다도 한국 인플레율이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지난해 8월 달에 한번 처음 올렸고 11월 달에 올렸고 올해 1월 달에 올렸잖아요. 세 차례나 금리를 올렸잖아요. 0.25%씩이요. 근데 미국은 올해 3월 달에 한 번 올렸죠. 올해 3월 달에 한 번 올렸어요. 지금 뭐냐면 물가 목표치를 벗어난 건 지난해 3월 달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지체한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좀 행태가 달라졌다. 이렇게 좀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죠. 예? 금리를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올렸고, 금리를 너무 적게 올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연준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자, 일단 이게 통계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통계 팩트가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러니까 왜 1년 동안 그러니까는 물가 목표치를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한 번 정도만 올렸느냐. 그것도 0.25%를 올렸느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플레를 그러니까 혹시 즐긴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요. 인플레가 그렇게 모든 것들은요, 양면성을 갖고 있다르죠. 양면성을요. 네? 양면성을 갖고 있듯이 인플레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인플레가 발생을 했을 때 모두가 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고통도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되게 경제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인플레는 부를 재분배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즉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인플레에서 누가 유리하냐.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돈을 빌려 쓴 사람하고 인플레이션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냐 이거죠.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채무자가 유리하다 그러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정부 부채가 26조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GDP보다 넘지요. 미국 GDP가 지난해 한 22조 달러였었으니까요. 그리고 대외 부채. 미국이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한테 지는 이 부채도 16조 달러가 넘습니다. 16조 달러 넘어요. 엄청난 채무 국가죠. 빚이 많은 국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부 부채 부담을 축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말을 하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 간단한 예를 들게요. 소주를 우리가 한 병을 살 때 한 1,300원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낸다고 했을 때요. 그 중에 그러니까 한 500원 정도, 500원 이상은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이 있어요. 500원 정도는요. 그러니까 500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소주 가격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2,000원, 2,000원이 됐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2배인 2,600원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세금은 그냥 500원으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세금도 2배가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은 그러니까 그 가격에 그러니까 비율로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요. 그럼 세금이 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500원에서 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소주 가격이 1,300원에서 2,600원이 돼버리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면 소주 한 병을 팔았을 때, 팔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슈퍼 사장님은 1,300원 수입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근데 소주 한 병이 2,600원이 되게 되면 2,600원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GDP로 그러니까 비율을 해보세요. 비율을 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정부의 부채 비율은 뭐냐면 GDP분의 정부의 채무액입니다. 빚입니다. 예? 분모가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러니까는 소득인 GDP인 겁니다. 소득 대비 그러니까 부채가 얼마냐는 이 부채 비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절대액이 부채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면 슈퍼마켓 주인이 소주 한 병 팔 때 1,300원에서 2,600원이 되면 분모가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예요. 2,600원. 예? 되면은 빚은 근데 분자에 있는 빚은 부채는 변화가 없잖아요. 인플레 했다고 해서 부채도 그러니까는 이게 뭐 2배로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잖아요. 예? 그럼 분모가 커지게 되면은 자연히 부채 비율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줄어드는 효과가. 그렇죠? 그런 점에서 부채의 부담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 부채 부담이 이걸 그러니까 줄이려면요.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높이든지 부채를 그러니까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전혀 못 되거든요. 예?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은요. 그렇다고 성장률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크게 지금 증가시킬 수도 없어요. 성장률은 오히려 좀 가서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소위 명목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경제 성장률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인플레율을 더한 게 이제 경상 성장률인데 즉 인플레를 증가시켜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국가 부채 비율에 분모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올해 한번 봐보세요. 올해 이제 끝날 때 보게 되면은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인플레율이 사실은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도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 잠깐 그러니까는 주춤해가지고 연말에 $60대까지 잠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가면서 특히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유가가 크게 상승이 계속 지금 $100 이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 유가 상승도 미국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미국이 즐기는 측면은 없는가? 유가 상승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러시아 석유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미국의 석유 회사들 그 주가를 한번 봐보시라고요. 예? 주가 수익률이 얼마나 지금 높은지를.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 일반 소비자들이야 석유 가격 올라가지고 좀 이제 고통스러운 것도 있겠지만은 미국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업인 미국 석유회사라든가 미국은 그러니까는 이 유가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도 있지만은 상당히 그러니까 누리는 혜택도 적지 않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료 보여주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러시아 석유를 못 쓰게 하면서 러시아 유가가 이게 뭐냐면은 이 우랄스라는 게 러시아 석유입니다. 근데 브렌트라는 것은 영국의 북해산 석유이죠. 가장 석유 중에서 질이 좋다고 하는 브렌트산이잖아요. 그거하고 가격 격차예요. 가격 격차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는 가격 격차가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어요. 러시아 석유 가격하고 북해산 석유하고요. 그러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난 이후부터 러시아산하고 브렌트 유가하고 격차가 최대 그러니까 한 30달러까지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이게 1배럴당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된 거니까요. 마이너스 32 수치까지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예? 즉,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3월달 그러니까 유가입니다. 브렌트산, 미국, 서부 텍사스산, 석유, 그 다음에 러시아 석유인 우랄스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브렌트하고, 서부 텍사스산은 100달러 위에서 다 이렇게 저기 계속 행진하고 있는데, 러시아 석유는 보게 되면 80달러까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가 그러니까 시장에 제대로 그러니까는 이 공급될 수 없음으로써 미국 석유회사들이 돈 벌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이런 측면도 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미화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인플레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인플레라는 것은 많은 서민들한테 특히 고통을 주는 거니까는 국내적으로는 긴축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긴축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긴축의 그러니까 주체는 중앙은행인 연준이죠. 바이든 행정부도 어쨌든 간에 이걸 잡아야 되는 것이고 11월 달에 중간 선거에서 그러니까는 선거를 잘 치르려면요. 그렇죠? 국민들이 미국 서민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니까는. 그러면 긴축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금리 인상이 있겠고요. 금리를 높이게 돼 가지고 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겠고 돈을 그러니까 빌려 쓰는 부담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는 그동안에 푼 돈을 우리가 QE 양적 완화라 그랬잖아요. 거꾸로 그 풀린 돈을 회수하는 거를 양적 긴축이라 해서 QT라고 요새는 많이들 이 용어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말하겠지만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단기 금리를 올릴까 장기 금리를 올릴까? 예? 이것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통화량을 해소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통화량을 해소할까? 자, 연준이 그러니까 통화량을 해소하는 방법은요. 자신이 돈을 풀어가지고 그 사들인 게 미국 국채하고 그다음에 MBS라고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금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채권 있잖아요. MBS라고요. 이 두 가지 채권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채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회수할까?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고려 대상이라고요. 그것들마다 효과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걸 다 고려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냥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들만 그냥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연준이 최근에 중립금리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도 유발하지 않으면서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범위요. 금리를 최대 올릴 수 있는 범위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한 5년간 한 2.5%였는데 최근에 이것을 좀 내렸어요. 2.35%로요. 그 얘기는 미국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2.5%까지 올리면 미국 경제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2.5%가 뭐냐면요.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는 2015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에 한 번, 2016년에 한 번, 2017년에 세 번, 2018년에 네 번. 그래가지고 도달했던 것이 2.5%였었어요. 도달했던 금리가요. 그런데 그때 그 금리 도달했던 선을 더 낮춘 거예요. 최고선을. 그러면 이번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2.35% 넘어가면은 미국 경제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연준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일부에서는 3% 후반까지 올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했지만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미국의 긴축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미국 정부 부채의 이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올해 들어와가지고 좀 꺾였잖아요. 미국 부채 비율이요. 왜 꺾였냐면 분모인 GDP가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GDP가 증가해서. 미국의 대부채,
마이너스 16조 07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긴축을 제가 이제 강요받는 긴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생긴 인플레이션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라면은 금리 올리고 돈을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 올리고 돈을 회수해도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아니 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석유 가격이 오른 거를 돈 회수한다고 해서 그 석유 가격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긴축을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긴축을 강요받고 있다 이거예요. 뭔가 하라 이거죠. 뭔가 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연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금리를 지금 이게 빨리 인상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경기 침체예요. 경기 후퇴예요.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2년물 그러니까 국채금리하고 10년물 국채금리하고 거의 붙었거든요. 근데 2년물 국채금리가 2년짜리 그러니까 채권의 금리가 10년짜리 채권의 금리보다도 더 높아지게 되면 이게 역전되는 거잖아요. 단기보단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대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이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금 수요가 줄어들고 지금 뭐냐면 경기가 후퇴를 하는 상황으로 그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장단기 금리 역전을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기 침체 신호로 본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 신호로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되게 어떨 때 나타나냐면요. 단기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을 때 생깁니다. 단기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때. 한번 그 그림을 보여줄까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위에 그림이 연준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연준금리 추이입니다. 추이인데 보게 되면은 밑에는 뭐냐면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하고 2년물 수익률의 그 차이입니다. 차이.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으면은 이게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역전된 거죠. 즉 2년물 수익률이 더 커진 거죠. 10년물 수익률보다 금리보다도요. 여기 동그라미처럼 부분이 되게 역전됐던 부분들이라는 건데 여기 여러 가지 과거 얘기는 다 차치하고 여기 지금 저 후반부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금융위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막대기 회색 막대기가 바로 경기 침체 얘기를 표시해 주는 건데요. 금융위기 전에 그러니까는 위에 그림 보게 되면 금리를 쫙 올리잖아요. 1%에 있던 것을 5.25%까지 17차례 쫙 인상합니다. 17차례나요. 예? 2004년 6월 30일부터 해서 쫙 올려요. 예? 올렸는데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그 금리 차이가 쫙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가파르게 떨어지죠. 빨간색 동그라미 그 왼쪽에 선을 보게 되면 쫙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가 이 급하게 올린 시기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왔다 이거예요.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보라색 사각형이 있죠. 위에 부분이 이게 뭐냐면은 2000주로 17년, 18년에 7차례 올렸을 때입니다. 7차례. 2017년에 3번, 2018년에 4번 올렸을 때. 그때도 보게 되면 그 격차가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의 격차가 쫙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의 0에 이렇게 수렴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가지고 다시 금리를 2019년도에는 3번이나 내립니다. 3번이나 내렸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연준이 아직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3월 달에 그렇게 한 번 올린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기 전부터 이 장단기 금리가 쫙 차이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맨 끝에 빨간색 그러니까 직사각형 이 기둥을 보게 되면요. 그렇죠? 떨어진 거예요.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쫙 줄어든 거예요. 예? 최근에 보게 되면 거의 붙었죠. 최근에 보면 거의 붙었어요. 예? 어제 오늘 중에 보게 되면은 장중에 보게 되면 0.1%까지 그러니까는 격차가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기 침체 신호로 본다 이거예요. 이걸 경기 침체 신호로 보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전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과거하고 달리. 과거에는 단기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에 내몰렸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이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침체가 더군다나 앞으로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은 저 장단기 금리 역전은 그러니까는 이거는 불가피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된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까지 오게 되면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 왜 연준이 지난 1년 동안에요. 1년 동안에 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는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올해 5월 달부터는 인플레율이 많이 둔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둔화될 걸로 봐요. 네? 왜 그러냐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요. 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밑에 미국의 그러니까 인플레율을 봐보세요. 4월 달에 4.2%였었어요. 그럼 올해 4월 달께 이 인플레율이라는 것은 1년 전에 비한 수치인 겁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이거인 거예요. 지난해 4월 때 4.2%였었어요. 예? 그런데 이 4.2가 나오기 전에를 한번 봐보세요. 2020년 4월 달에 0.3%였었습니다. 2020년 4월 달은 어떤 때입니까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1차 팬데믹이 굉장히 1차 팬데믹이 막 유행할 때입니다. 대유행. 예? 코로나 대유행이 일어날 때죠. 2020년 4월 달이요. 0.3%, 5월 달엔 0.1%. 거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지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20년 4월 달과 5월 달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2021년 4월 달, 5월 달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0.6, 1.6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대로 낮았잖아요. 네? 낮다 보니까는 그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시점에 인플레율이 낮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기저효과. 예? 베이스 이펙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베이스 이펙트요. 그럼 거꾸로 올해 4월달, 5월달부터 해서 쭉 12월달까지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요? 지난해 4월달부터 지난해 12월달까지 쭉 갈수록 수치가 높아졌잖아요. 인플레율이요. 그럼 올해는 거꾸로 작년에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니까 증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저효과로. 그러니까 4월달 인플레율이 5월달에 발표가 됩니다. 5월달에 발표되죠. 그런데 연준이 지금 그러니까는 연준의 FOMC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FOMC가 5월달에 4월달에는 없어요. 4월달은 건너뛰고 5월달에 있습니다. 5월 초에 있죠. 인플레율은 5월 중순께 발표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5월달에 그러니까 인플레율이 좀 이제 둔화되는 5월달에 발표되는 4월달치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4.2%였었으니까 3월달에 2.6%에다가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까지 2월달까지 7.9%까지 이렇게 고공행진하던 것이 4월 이후부터는 약간 수치가 둔화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예? 지금 7.9, 3월달까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7.9, 8% 근접한 이것이 거의 맥시멈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머지 올해 달에는 이게 수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물가 목표치인 2%를 당분간은 넘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는 수치가 둔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예? 이 기저효과로. 그러면 인플레가 잡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잖아요. 인플레가 잡히는 것처럼 해석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빠른 인상 압력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연준이 지금 시간 벌기 하는 게 아닌가. 4월 달에는 어차피 FOMC가 없어. 그럼 5월 달에 있는데 5월 달 정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좀 둔화 조짐이 보일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러니까는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는 굉장히 공격적인 인상이 조금 목소리가 좀 이제 그러니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소비 심리도 굉장히 최근에 빨리 둔화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저효과 플러스 소비심리 둔화를 해가지고 인플레 압력은 5월 이후부터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왜 연준이 그러니까 3월 달에 0.25% 뭐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지고 핑계는 됐지만은 0.5%가 아니라 0.25% 정도를 왜 안 올렸느냐? 베이비 스텝을 했느냐? 연준은 단기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부담을 갖고 있다 이거였죠. 부담을. 어떤 부담? 장단기 금리 역전. 예? 가뜩이나 지금 금리 인상도 하기 전에도 막 이게 지금 저기 빠르게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단기 금리까지 빠르게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건 역전돼 버리게 되고 그러면 시장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시장의 심리가 얼어붙을 수가 있죠. 경기 침체로요. 연준은 그렇다면은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고 싶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런 거는데 핑계거리로 그러니까는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러니까 핑계로 댔단 말이에요. 근데 5월 달에는 그러니까 그 이제 전쟁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정돼 가고 있고 뭐 협정 평화 그 전쟁 협상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는 그럼 다른 핑계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월 달부터는 인플레이어 수치가 기저 효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소비 심리 둔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인플레이어로 둔화되는데 경기는 지금 별로 안 좋은데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것이 뭘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금리 공격적인 인상을 얘 안 했냐 막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연준이 그러니까 시간 벌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4월 달에 더군다나 회의가 없으니까는 4월 달이 없으니까는 시간 벌기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장단기 금리 격차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 2015년, 16년에 한 번씩 올렸습니다. 연 1회. 17년에 3회 올리고 18년에 4회 올렸어요. 그 빠르게 올리면서 17년, 18년 7번을 올리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니까는 19년도에는 3번을 다시 내렸죠. 3번을 내리면서 다시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격차는 다시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19년 말에 팬데믹이 있기 전에 경기가 좀 이제 빠르게 둔화됐었습니다. 사실이요. 빠르게 둔화됐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침체로 빠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봐보세요. 지금 상황은 자 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요? 작년 이맘때 장단기 금리 차이가 한 1.6%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에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금리는 올해 3월 달에나 올렸는데 이미 1년 전부터 장단기 금리 차이는 쭉 떨어져 왔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this time is different이라고 한 거예요. 예? 즉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웬걸 안 올렸잖아요. 안 올린 거예요. 예? 근데 시장은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반응을 미리 한 거죠. 예? 장단기 금리 차이가 그래서 쭉 쪄가지고 거의 이제 그러니까는 붙어버릴 정도까지 최근에 내려온 거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지게 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게 되면은 연준도 부담스러운 게 있죠. 그의 부작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은 경기도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 관리, 여러 가지 변수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그러니까 침체로 빠지는 거를 연준이 그러니까는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가장 짧은 단기 금리인 3개월물하고 장기 금리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10년물하고 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하고 격차가요. 예? 가장 짧은 단기 금리가 3개월물로 우리가 되게 얘기를 합니다. 예? 기준금리 다음으로 짧은 시장금리 중에 단기 금리가요. 근데 3개월물하고 10년물 장기 금리하고 차이는 계속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런 겁니까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안 올렸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3개월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안 올라갔으니까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뭐든
위에 그림이 2년물, 2년, 만기가 2년짜리 채권에 그러니까는 금리의 이 변화인데 최근에 변화가 보더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10년물은 조금 더 느린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역전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2년물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10년물은 좀 더디게 올라가고 앉아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10년물하고요, 30년물, 대개 미국의 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0년물을 많이 씁니다. 모기지 금리를 보게 되면은, 모기지 금리를 보게 되면은 10년물보다 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예?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2021년 12월 15일 날 이후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굉장히 30년물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모기지 금리가. 예?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이게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나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자, 왼쪽에 보게 되면 그린 색깔로 네모 박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팬데믹 이전에 가장 높았었던 금리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은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 수준 밑에서 형성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올라가도요. 그 얘기는 뭐냐? 연준이 그러니까는 이 장기금리들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저기 2.5% 10년물은요. 그 다음에 모기지금리는 4.5%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해석인 거죠. 해석인 거예요. 예?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모기지금리도 올라가면 주택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고, 예? 10년물 금리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경기 침체, 10년물은 되게 장기 금리로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려가 되는 하나의 금리거든요. 예? 경기 침체로 이제 우리가 이 압력 경기 침체 요인으로 우리가 지적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 미국의 시장 금리가 2018년 당시의 수준을 그러니까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할 거라는 이러한 것을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은 여전히 그 밑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그걸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점도 좀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긴축의 이제 내용과 이 방향입니다. 방향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체감 인플레는 올해 그러니까 수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둔화되더라도 인플레율이 체감 인플레는 그러니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워낙 작년에 많이 올랐었으니까 오른 가격이 계속 지속될 테니까요. 그래서 연준은 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금리 인상의 속도, 금리 인상의 그러니까 폭,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거나 그렇게 폭이 그러니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째, 연준은 뭐냐면은 단기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 이거예요. 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게 있고 경기 침체 신호로 시장에다 줄 수가 있고요. 둘째는 뭐냐면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주목합니다. 정부의 이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정부의 이자 부담이요. 예? 자, 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부의 이자 부담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상환해야 되는 그러니까는 채권 상환액입니다. 2021년에 거의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단위가 10억 달러니까는 4,800억 달러 정도였었죠. 올해 어느 정도입니까요? 상환할 금액이요? 한 7,800억 달러 정도 되죠. 내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천억 달러 가깝게 되죠. 최근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 4, 5년 사이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갚아야 될 이 채권들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지난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금리가 바닥을 치면서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했어요. 단기 채권을. 그러면은 이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또 재발행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재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이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단기 채권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가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미국이 지금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재정을 지금 그러니까는 이 정상화시켜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재정 이자 부담이, 예?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이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는 부작용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즉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 그 다음에 정부 이자 부담 증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단기 금리 인상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거예요. 대신에 장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장기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장기 금리를 인상하려면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연준이 가지고 있는 10년물 국채, 만기가 10년짜리 국채라든가 아니면 30년물 MBS 증권을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매각을 해가지고 그 채권을 팔게 되면은 시중에 있는 돈을 그러니까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다시 이렇게 채권을 팔게 되면 돈들을 그러니까 회수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통화를 회수하는 카드를 그 장기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10년물 국채를 팔 것인가 아니면 30년물 모기지 채권을 팔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걸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0년물은 장기 금리에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물은 뭐냐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기업들 설비 투자에 상당히 그러니까 중요한 요인이 되는 하나의 금리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10년짜리, 장기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들 설비 투자에 그러니까 좀 약간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것보다는 30년물 MBS를 매각해가지고 돈을 좀 회수하는데 연준 입장 속에서 뭐냐면 주택시장이 너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뜨겁게 달아올랐었기 때문에 이걸 좀 연착륙시킬 필요성을 느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시장 연착륙 효과도 누릴 겸 통화도 회수할 겸, 예? 통화를 회수하는 긴축을 그러니까는 시장에다가 모습도 보여줄 겸 해가지고 했을 때 통화 긴축으로, 그러니까 단기 금리 인상 속도를 그러니까는 좀, 빠르게 하는 것을 피하려면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빠르게 하는 걸 피하려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 통화 긴축, 통화를 회수하는 것을 하는데 통화 회수를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30년물을 그러니까 매각을 해가지고 회수하는 방법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율이 그러니까 5월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둔화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속에서 5월 달만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으로부터 금리 인상 압력은 약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분위기와 연결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는 긴축을 하는 모습을 그러니까는 보여주려면은 단기 금리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인상 속도를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 통화량을 해소하는 방법인데 그 통화량 해소 방법은 MBS를 매각을 통해서 통화량을 해소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보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그림은 뭐냐면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것도 뉴스에 많이 나왔죠.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격하게 둔화돼가지고 지난 그러니까 한 2011년 이후에 지난 10년간 최저 수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비도 둔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 압력 가능성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향후에는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미국이 정부가 발행한 그러니까는 국채 이 흐름입니다. 미국 정부가 연준이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채권이에요. 정부 채권인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최근에 얼마까지 했냐면 한 5조 한 8천억 달러까지. 전체 그러니까 통화량 이 자산 규모가 한 9조 달러 육박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한 6조 달러 정도가 국채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국채로요. 근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1조 7천억 달러를 그러니까 사들였어요. 국채를요.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서는 3조 7천억 달러를 발행을 했어요. 약 2조 달러를 더 발행한 거죠. 2조 달러를요. 더 발행했죠. 근데 금융위기 때 발행한 것 중에서 회수한 것은 3,800억 달러뿐이 회수를 못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이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회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 채권 발행한 것을 그러니까 회수한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부채를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지금 상환할 수 있어요?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되면 시장 금리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거죠. 결국은요.
장기금리 10년짜리 금리예요. 반면에 이건 뭐냐면요. 위에 게 뭐냐면은 미국의 주택가격, 그 중간 주택가격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판매된. 근데 팬데믹 이후에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급격하게 상승하잖아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 금융위기 전에부터 해서 쭉 이 주택가격 상승률에 비해 가지고 상승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밑에 있는 걸 보게 되면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밑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미국이 그러니까 발행한 그러니까 지금 통화량인 거예요. 8조 9,625억 달러니까 거의 9조 달러까지 지금 육박해 있잖아요. 9조 달러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을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저렇게 너무나 과도하게 올랐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과도하게 올랐으니까 저거 조정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조정은. 근데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즉 경착륙시키지 않으면서 저거를 그러니까 좀 이제 완화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게 소위 말해 연착륙이죠. 연착륙. 이게 지난 10년간 미국 주택 가격 추이인데 팬데믹 이후에 그냥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이건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긴축을 하게 되면은. 근데 이거를 연착륙 시키고 싶을 게 아닙니까요? 연착륙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이 MBS를 더 많이 축소를 합니다. MBS를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그러니까는 주택시장의 부담을 그러니까 좀 더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MBS를 그러니까 지금 MBS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조 한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MBS 증권이요. MBS 증권이 이렇게 가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당시에도 4,1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는 매각을 했잖아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국채 같은 경우는 3,600억 달러 매각을 한 반면에 지금 뭐냐면 MBS를 더 많이 매각했다 이거죠. 금융위기 팬데믹 이전에도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채보다 MBS는 덜 매입을 했지만은 줄일 때는 더 많이 줄인다 이거죠. MBS를요. 지금 뭐냐면 MBS 매각을 통해서 통화량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년물 고정 모기지 금리가 19년 2월 수준인데 좀 많이 올라갔죠. 이미 그러니까요.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예? 많이 올라갔는데 4.4%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환점을 맞은 건 사실인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는 주택을 구매하는데 그러니까 부담이 그만큼 증가된 거잖아요. 주택 구입 비용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전환점을 맞은 건 간데 문제는 뭐냐면은 향후 금리가 더 올라갈 텐데 이게 이제 연착륙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연착륙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는 이 연착륙이 필요한 상태고요.